행복한 공법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597페이지 주택의 공급 파트가 되는데요. 공급은 일단 사업주체가 이 30% 이상으로 건설 공급하는 건축주와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를 받은 자를 포함한 이러한 사업주체는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을 해야 되고, 이거를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을 할 때 박스에 이때는 시군구청장에 뭐를 받아야 된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사업주체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할 때도 마찬가지 방법, 납부 방법, 시기 절차, 공급계약 방법, 절차 이런 것 등을 전부 다 국토부령으로 정합니다. 그 국토부령이 뭐냐? 국토부령이 공급규칙이다. 무슨 규칙? 주택의 뭐라고요? 공급규칙. 무슨 규칙? 공급규칙이 국토부령인데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공급규칙에 따라서 주택을 공급한다 이 뜻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급을 할 때는 공급규칙에 따라서 하는데 여기서 이제 곳에는 견본주택 모델하우스에 대해서 항상 모델하우스 자재하고 실제 주택의 자재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이 판이하게 다르니까 그런 것을 규제하기 위해 견본주택의 건축기준도 별도로 이렇게 두고 있다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되는데, 지난번에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느냐? 오른쪽에 599쪽에 보면 2번에 동그라미 마감자재 목록표에 보관 보입니까? 보관 보이죠? 자, 거기서 몇 년간 보관한다? 2년 이상 보관인데 거기 니은에게 출제돼 나왔어. 기출문제.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계획 승인, 마감자재 목록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줄치고 마감자재를 시공 설치하려는 경우는 당초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해야 된다. 이거를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해가지고 답을 찾아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진짜 문제치고 얼빵한 문제지만 이런 것도 출제가 된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법이 절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공부할 때는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시험 치면 점수 잘 나오는 과목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면 수험생들이 공부는 진짜 공법을 대충 하고 중개업법 좀 많이 맞춰가지고 합격하겠다 이런 얄팍한 심사를 갖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러다가 공법 과락 맞으면 안 돼요. 중개법 100점 맞아도 과락 맞으면 헛방이잖아 한마디로. 그렇죠? 공법은 최소한 60점을 목표로 해야 돼요. 그러면 50점이 나옵니다. 그럼 내가 강의하는 거는 절대 60점짜리 아니에요. 나는 70점 이상으로 맞추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오면은 분명히 공법은 70점 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그게 참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근데 요게 지금 새 책은 고쳐졌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안 고쳐졌네. 안 고쳤네. 자, 분양가 상한제. 이건 아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할 때 시에서 국가에서 이 정도 가격 이하로 공급하라 이렇게 가격을 정해주는 것을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데요. 일단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주택하고 박스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장이 심의를 거쳐 지정한 지역 안에 건설되는 주택 이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그럼 결론적으로 공공택지는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고 민간택지는 국장이 뭐 하는 거? 정한 지역에 주택 건설하는 경우 그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받는다.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런데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아까 내가 말했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되는 건 도경관입니다. 도경관. 자, 도경관. 도시형 생활주택. 무슨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경제
자유구역, 그리고 관광특구. 자, 도경관 시작. 자,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권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제와 관광은 이거는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자본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그 사람들이 자본 투자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경관은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배제한다. 이렇게. 그래서 도경관은 배제된다.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인데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대상입니다. 자, 일단 분양가 상한제든 투기과열 지구든 조정지역이든 다 같이 주택 가격 상승률하고 그 다음에 자 물가 상승률, 도매물가 상승률 이거를 비교해 가지고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 주로 지정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자 일단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 거래 등과 지역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했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을 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한다 이 뜻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자 직전월로부터 요거 책이 잘못돼서 내가 요거 수정하는 거예요. 지금 수정해 놓은 거 적어두십시오. 자 직전월로부터 소급해서 자 박스 위에다가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몇 배? 2배를 뭐 하는 지역? 초과한 지역. 자, 그럼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몇 배를? 자, 2배를 뭐 한다? 초과한 지역으로서 1번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자, 그것도 심심하니까 한번 해봅시다.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여기가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이 되는 날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자, 요게 지정하는 날이 15일이라고 한다면 자, 4월 15일이다 하면 자, 계산하기 좋게 10월 15일이다 하면은 10월 달, 그렇죠?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니까 여기 10월이고 자, 그럼 여기는 9월이 되겠죠. 맞죠? 자, 9월.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즉 9월부터 소급해가지고 몇 개월간? 9월부터 소급해가지고 여기서 12개월입니다. 12개월. 그래서 거기에 3개월 캤죠? 박스에. 1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지금 지정하는 날에 속하는 달에 직전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캤잖아. 그 3개월을 몇 월? 12월. 자, 12개월간에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을 켰는데 매매가 아니고 아파트 분양 가격입니다. 12개월간에 아파트 분양 가격입니다. 매매 가격이 아니고 분양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몇 배를? 2배를 뭐한 지역? 2배를 뭐한 지역? 초과한 지역. 그럼 10%가 아니고 물가 상승률을 몇 배를 초과한 지역? 2배를 초과한 지역. 그게 1번이야. 자, 2번.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증가한 지역인데 200%를 20%로 고치세요. 몇 프로? 20% 이상 증가한 지역. 그 다음 3번.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아파트 공급에 있었던 연속 2개월, 3개월이 아니고 2개월간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 평균 경쟁률을 켰는데요. 이거를 자 주택의 아파트 지우고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 그리고 괄호 열고 국민주택 규모는 10대1 이하인 지역. 자, 모두 5대1을 뭐한 지역? 초과한 지역. 초과한 지역.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자,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여기 직전월이죠. 거기 소급하여 3개월간, 자,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은 몇 배? 2배를 뭐한다? 자, 주택가격 상승률이, 자, 물가 상승률의 몇 배? 2배를 뭐한 경우? 초과한 지역으로서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몇 개월간? 12개월간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몇 배? 2배를 초과한 지역이거나, 자, 그 다음에 청약, 즉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 200%가 아니고 20%. 직전으로 소급하여 아파트 공급에 연속 2개월간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한 지역, 국민주택 규모는 10대1을 초과한 지역. 이 5대1과 10대1은 세 군데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세 군데가 어디? 투기과열 지구에도 적용되고 조정지역에도 적용되고 똑같이 적용되니까 5대1, 10대1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부 장관하고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 의견을 들어서 주거정책 심의대 심의를 거쳐가지고 지정한다. 그게 바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다. 자, 이리 보세요. 아까 분양가 상한제는 아까 보시다시피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하고 그 다음에 민간택지로서 지정한 지역이다 라고 했죠. 그럼 이 지정은 이거죠. 민간택지인데 이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럴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이 된다. 그 뜻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해제입니다. 자, 지정을 했는데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이 되면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해제할 때는 직권해제도 가능하고 요청을 받아서 해제를 할 수도 있다. 요청을 받아서 해제한다. 그때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검토를 해서 4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서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며칠 이내? 40일 이내에 601쪽에 줄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격은 일단 땅값하고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합니다. 뭐하고?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공시를 하게 하죠. 그래서 공시를 하는데 602쪽 공공택지는 4가지만 공시하고 그 다음에 공공택지 외의 택지 602쪽입니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7가지를 공시한다. 자, 그러면 601쪽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공시할 때 일단 공공택지는 택공간기죠.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기타 비용을 공시한다. 이거고. 자, 그 다음에 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602조 택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기타 비용. 그러니까 7가지.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기타 비용을 디테일하게 공시를 한다 이 뜻입니다. 못 믿으니까. 자, 왜 공공택지는 정부에서 발표한 가격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믿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4가지만 공시하고 민간택지는 믿을 수 없으니까 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공시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런 거를 잘 심사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두는데 시군구에
둬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뭐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605쪽에 저당권 설정 제한인데 공급에서 자 봅시다. 착공과 더불어서 공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택법의 주택의 경우는 선분양 제도를 채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진행 도중에 분양을 한다 이거야. 그러면 착공과 더불어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사업주체가 합니다. 그럼 이제 시군구청장이 신청을 받아서 5일 이내에, 자, 5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이 모집 공고 승인을 해줍니다. 모집 공고 승인 받고 이제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합니다. 모델하우스 지어서 예쁜 아줌마 분양팀 붙여놓고 거기다가 커피 뭐 대접하고 사람들 많이 오도록 했죠. 거기 가서 최초로 공급을 계약할 수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가서 최초로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거야. 그럼 최초 공급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즉 이전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가 곧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한 날이에요.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을 때까지 그걸 우리가 지위라고 합니다. 지위. 이걸 우리가 지위,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무슨 권? 분양권.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가 되면 그건 주택이 되는 거죠. 등기가 되고 나면 주택이야. 그래서 지위와 주택이 전매 제한 대상이 되는데 일단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바로 5년 이거예요. 조금 이따 보기를 하고. 그럼 여기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신청일로부터 소유권 보존 등기일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이때는 이 기간까지는 이날부터 이날까지는 소유자는 즉 사업 주체는 예정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담보 물건을 설정한다거나 용익 물건을 설정한다거나 매매 정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한다거나 이런 행위를 못하게 합니다. 이걸 우리가 저당권 설정 제한 또는 사업 주체 행위 제한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굵은 글씨 605쪽에 사업 주체는 건설 사업에 의해 건설된 주택과 대지에 대하여 줄치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 또는 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 주택 대지의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담보 물건을 설정하는 행위. 두 번째, 전세권, 지상권,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용익물건을 설정하는 행위. 세 번째,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이 세 가지를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요날 기간이 요날로부터 소유권 보존 등기 가능일 이후 60일까지 이 기간까지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 그런 행위가 이 기간에도 가능한 게 있다. 그게 중요하죠. 가능한 게 두 번째 박스. 다만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게 바로 주택 구입 자금의 조치고 주택 구입 자금의 일부를 융자해 줄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 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도 담보물건을 설정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기등기인데 우리가 등기는 종국등기와 부기등기가 있죠. 부기등기는 소유권에 붙여서 부과하여 기재한다고 해서 부기등기라고 하는데요. 이 부기등기는 일단 이게 압류나 가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 재산이다 하는 것을 미리
소유권 등기에다가 붙여놓는 것을 부기등기라고 하는데요. 자, 이리 보세요. 이게 뭔 때문에 만들어졌냐? 이리 보세요. 자, 여기다가 아파트 20층짜리 짓고 있는데 10층까지 올라가고 이 아파트가 회사가 부도가 났어. 부도가 나니까 보증회사마저도 부도가 났어요. 그럼 여기서 피해보는 사람은 누가 해도 입주 예정자가 됩니다. 누가 된다? 입주 예정자. 그럼 여기 부도가 나면은 눈썹이 휘날리도록 쫓아오는 사람들이 바로 채권자입니다. 목재 대준 사람, 모래 대준 사람, 자갈 대준 사람, 콘크리트 대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어금쪼가리 받고 있어요. 그 눈썹이 휘날리도록 와서 보는 대로 쪽쪽 압류 가처분 한다. 그럼 대지에 대한 압류도 하고 짓고 있는 건축에 대한 압류도 하죠. 그럼 이렇게 압류 가처분을 해버리고 나면 전작 보호를 받아야 될 입주 예정자는 아무런 보호를 못 받습니다. 완전히 불구경이나 하고 쫓겨납니다. 맞죠? 재수납부도 이런 거는 진짜 온 붙은 거야. 그래, 이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별도의 제도를 도입한 것이 부기등기 제도라. 무슨 등기? 그러면 부기등기 이후에 압류, 감류, 가처분한 것은 무조건 무효가 된다라고 해서 이걸 압류, 처분할 수가 없다라고 미리 소유권에 붙여놓은 등기가 부기등기라 이거죠. 그럼 부기등기를 언제 하느냐 이거죠. 자, 그래서 페이지 607쪽 부기등기 시기. 대지에 대한 부기등기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부기등기하고, 그 다음에 건설된 주택에 대한 부기등기는 언제 하느냐. 이 주택에 대한 부기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한다. 그럼 부기등기 이후에 압류, 감류, 가처분한 것은 전부 다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이게 주된 효과가 된다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그거 반드시 줄치는데 언제 한다? 건설 대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고, 페이지 607쪽 제일 위에. 그 다음에 주택건설 대지 중 주택조합이 관로안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하니까 그 이전 등기와 동시다 이거요. 그 다음에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해야 된다. 다시 한 번 더. 대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 주택은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한다. 부기등기 이후에 압류 가처분한 것은 효과 4번 무효로 한다 하는 거를 알아두시고, 그래서 니은의 사업조체는 소유권이득 신청할 수를 제외하고 부기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이득 신청 안 할 수 있는 날 60일이 경과한 때는 말소해도 되고, 자, 부기등기 효과 아까 얘기했죠. 압류 가처분한 것은 효력은 무효로 한다. 거기 줄 쳐두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딴 거 뭐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08쪽에 4번에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하는 게 있는데, 자, 요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두십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거 설명할 때 매도 청구에 관한 경우를 보십시오. 여기 봐요. 여기다가 도로가가 있는데, 여기다가 아까 자 80%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다. 80%의 사용권을 받으면은 일단 20%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할 수 있다 했고요. 아까 이거 내가 봤나? 사업계획 승인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했다. 그럴 때는 나머지 5%는 전부 다 매도 청구죠. 그러니까 이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했다. 그러면 여기 5%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 내보낼 수 있다 이거야. 그런데 95% 미만, 80% 이상
95% 미만 소유권을 사용권을 확보했다.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10년 전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10년 전에 원주민 이 사람들은 빼고 요 사람들만 빼고 나머지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자, 다시 한 번 더.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면 5%에 해당하는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다 내보낼 수 있다 이거고. 95% 미만 소유권 사용권을 확보했다. 그럴 때는 10년 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10년 전 원주민을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걸 잘 몰라. 매도 청구라는 말이 뭔지 몰라요. 자, 우리가 이제 수용과 사용이 있는데 공공주체 국가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이런 사람들은 직접 수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 수용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민간 등록업자, 주택법의 등록업자는 직접 수용을 못합니다. 수용을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나에게 팔아라. 무슨 청구? 매도 청구제가 도입되어 있죠. 그래서 정비법도 그렇고 자, 이 도시개발법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95% 미만은 10년짜리 원주민만 빼고 다 매도 청구할 수 있고 95% 소유권 확보하면 5% 미만. 자, 이거는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경우에요. 95%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는데 5%에 대해서 이거를 매도 청구를 안 하고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을 했어요. 입주를 했죠. 사용검사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용검사 받고 나서 이 원래 소유자, 이 사람들이 실소유자가 내 땅 돌리도라고 하면서 사업주체에게 말소 소송을 제기해봐. 무슨 소송? 원래 내 땅인데 왜 내 땅 안 늘려줬냐. 말소 소송을 소유권 이전 이미 사용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소유권 보전 듣기 했잖아. 했으니까 내 땅 돌려달라고 말소 소송을 제기한다. 아시겠죠? 자, 이럴 때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여기 입주를 받은 입주자야. 맞죠? 자기가 이 건물을 사용하는데 방해를 받으니까 입주자가 누구에게? 실소유자에게 나에게 팔아라 이렇게 매도 청구하는 거야. 그럼 이때 입주자는 돈 주고 매도 청구할 거 아닙니까? 맞죠? 이랬을 때 바로 사업주체에게 입주자가 구상권을 행사하겠죠. 맞죠?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행해지는 것이 우리는 뭐다? 사용검사 이후에 매도 청구하는 겁니다. 그럼 사용검사 이후에 매도 청구는 5%에 해당하는 일부에 대해서만 이게 매도 청구다. 그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주택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 동그라미. 일부가 5% 미만.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등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해서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때 대표자는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선정합니다. 자, 매도 청구 대상. 매도 청구를 하려는 경우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이어야 하고 체크하시고요. 매도 청구의 의사 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효과.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 소유자 전체에 대한 효력이 있고 주택의 소유자들은 매도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끝. 이게 무슨 청구?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입니다. 자, 하나하나 알면 재밌어요. 자, 그 다음에 609쪽에 공급질소 교란금지. 자, 거기 공급질소 교란금지는 자, 동그라미 쳐십시오.
굵은 것이.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해 자, 다음의 정서 지위, 다음의 정서 지위를 딱 찍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 등을 굵은 것이 양도 동그라미, 양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알선 동그라미, 그리고 광고 동그라미. 자, 파는 거 양도, 사는 거 양수, 알선 광고, 이거는 중개, 맞죠? 그러면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중개하는 사람 모두가 대상이, 제재 대상이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걸 팔아먹느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즉 조합원의 지위, 주택상환 사채, 입주자 저축 증서, 그리고 철거 예정 확인서, 그리고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런 딱지권을 팔거나 사거나 광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뜻이죠. 만약에 국장은 사업주체가 이런 행위를 가지고 신청을 했어. 남의 통장을 빌려가지고 신청했다. 그럼 신청 지위는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계약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죠. 그리고 또 이제 환매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자격이 제한됩니다. 10년 이내 범위 안에서 재당첨 금지가 제한되죠. 입주 자격을 뭐 한다? 제한한다. 그리고 위반 시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메모하시고. 자, 그래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얼마?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하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투기과열지구입니다. 국장과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줄쳐두시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정합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직전 월로부터 소급하여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의 월평균 경쟁률이 10대 1. 아까 똑같다 했죠? 세 군데 다 똑같다. 자, 그 다음에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은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된 경우. 자, 이런 지역에 대하여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하는데, 투기과열 지구의 지정은 국장과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요청을 받아서 지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해제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 과정을 거친다. 자, 그 다음에 효과, 재검토. 국토부 장관은 1년마다 제일 밑에 주거정책심의심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청을 받아서 해제한다. 요청을 받아서 해제할 때는 똑같이 요청받은 날로부터 612페이지 4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끝. 자,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도 똑같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은 국장이 지정합니다. 누가 지정한다? 국토부 장관. 그럼 조정대상 지역을 지정하는 것도 투기과열지구 지정하는 것도 요건이 똑같아요. 다만 조정지역은 과열지역하고 위축지역으로 나눠지니까 과열지역은 주택가격이나 청약 경제율,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이런 거를 고려하여 과열된 지역, 이런 지역이 과열지역인데 직전월로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체크하시고, 자,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1.3배. 자, 직전으로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국민주택 규모는 10대 1, 3개월간 분양권의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30% 이상 증가됩니다. 자, 이런 지역이 바로 해당이 되고, 위축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 1.0% 이하이죠. 주택
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 1.0% 이하인 지역으로서 3개월간 연속 거래량이 전년 동기 20% 이상 감소한 지역, 그리고 직전으로 소급하여 3개월간 평균 미분양 주택의 수가 2배 이상의 지역, 시도 보급률 또는 자기주택 비율이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 이런 지역이 위축지역이다. 그럼 위축지역은 6개월간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 1.0% 이하인 지역이고,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20% 이상 감소한 지역이고, 그 다음에 소급하여 3개월간 미분양 주택의 수가 2배 이상인 지역, 이런 지역을 위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조정지역이 지정되면 뭐를 어떻게 하느냐? 프린트 오늘 거 한번 보세요. 자, 프린트 보면 제일 밑에 조정 대상 지역 보입니다. 보이나요? 자, 거기에 과열지구 보입니까? 제일 밑에 보라는 거, 제일 밑에. 과열지구 보입니까? 자, 그게 무슨 지역 해서? 분양 과열. 위축지역은 뭐라 해서? 거래 위축. 적어놨어요. 자, 그럼 이거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몇 배 이상?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제율이 몇 대 몇? 5대 1 이상인 지역 등으로서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1순위 자격이 강화되고 재당첨 금지가 되고 LTV나 DTI 한도가 40% 범위 안에서 강화되는 그런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럼 이런 지역은 수도권을 비롯한 부산까지 무려 그 40여 곳이고,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강북 등 경기 과천시를 말하고,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이런 세종시까지 이런 지역이 거기에 해당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요? 수성구요?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죠. 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데 수성구는? 서울, 광북 등 과천시니까 아니에요. 투기지역 들어갔습니다. 일단 수성구도 뭐도 전부 다 조정지역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정지역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100%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 대도시는 무조건 무슨 지역? 조정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정지역. 과열지구로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지만 그게 그 수성구는 참 땅값이 비싸. 아파트 가격이 비싸. 수성구하고 수성구 아닌 지역이 도로 하나 사이에 2억이 차이 난다니까. 아파트 가격이. 도로 하나 사이에 2억 차이 나죠. 그런데 지방이니까 그걸 아직 안 먹고 난 것 같아. 투기구 뭐? 뭐라고? 투기과열지구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게 맞겠죠. 당연히. 과열지역하고 이제 투기과열지구하고 그걸 이제 별도로 우리가 한번 보면 돼. 그거 뭐 어떤 지역이 들어갔고 안 들어갔고 그런 시험 문제 나올 게 아니니까 나중에 정리하면 되고. 자, 조정지역의 절차도 똑같이 국토부 장관은 조정대상 지역을 지정할 때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서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지정 공고합니다. 그럼 지정을 했다가 해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해제하는 경우는 어떻게? 역시 요청을 받아서 해제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데, 요청을 받아서 해제할 때는 똑같이 40일 이내 심의를 거쳐서 해제한다. 똑같이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매행위 제한인데 10년 범위 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뭐한다? 전매가 제한된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보니까 이봐세요. 최초 공급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범위 안에서 전매가 제한되는데, 전매가 제한되는 것은 4가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이렇게 4가지로 지정이 되고요. 이 투기과열과 조정지역은 지위, 분양권만 제한됩니다. 분양권만 전매 제한이고,
분양가 상한제와 민간택지는 주택하고 지위가 전매 제한된다 이 말이죠. 알아두시고요. 네 가지. 자, 그 다음에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아까 도경관,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관광진흥 특구 여기는 제외된다고 했죠. 알아두시고요. 자, 오른쪽에 전매 제한 기간의 615페이지 공통사항 이게 중요합니다. 기억, 전매 제한 기간은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이 날로부터 기산한다 이거죠. 최초 공급 계약이 가능한 날이 모델하우스에 가서 하잖아. 그럼 여기서 이 날로부터 기산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등기에는 대지를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도 포함이 되고,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2 이상일 때는 그중 가장 긴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2개 이상, 아까 여기 봐요. 여기서 그림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된다. 자, 이게 조정, 그 다음에 투기과열, 그리고 이제 투기지역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조정지역에 해당이 되면, 자, 투기지역에 해당되면 조정지역도 맞고 2개 지역에, 그죠. 투기지역은 3개 지역에 다 해당되니까 2개 이상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제한기간이 2 이상일 때는 그중 가장 긴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적용하는데, 다만 조정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는 가장 뭐한다. 조정지역에 있을 때는 가장 짧은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적용한다고. 조정지역은 가장 짧은 전매 제한 기간. 거기 줄쳐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2번 투기과열 지구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기간이 되고, 자, 이날이죠. 이날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기간이고,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은 몇 년으로 한다? 5년으로 한다. 그래서 투기과열 지구의 최장 전매 제한 기간은 5년이구나 하는 걸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의 기억, 과열지역이죠. 과열지역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도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인데, 이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할 때는 전매 제한 기간은 몇 년? 3년으로 한다. 그것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안 봐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617페이지 3번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를 말하죠. 이때는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자,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전매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허용된다 이겁니다. 자, 어떤 경우냐? 페이지 618페이지 1번부터 박스 4번까지 1번부터 4번까지 묶으세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묶어서 이전이라고 적어주시고, 5번은 이주 대체형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6번은 경공매가 시행된 경우, 7번째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다시, 자, 1번부터 4번까지 이전인데, 세대원 구성원이 직장 생업상 이유로 몽땅 세대원 전부가 이전하는 경우. 근데 여기서 알아둘 것은 수도권은 제외한다.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은 전매 제한을 받는다. 그럼 서울에서 집 팔고 인천으로 간다. 그거는 전매 제한 대상이다. 그런데 서울에서 대구로 내려온다. 이때는 전매 제한 대상에서 벗어난다. 다음 상속 세대원 전원이 이전, 전원 이전. 아까 이전은 무조건 전부가 이전하는 거다. 자, 세대원 전원이 해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 체류. 그 다음 이혼으로 입주자 선정된 집이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거. 자, 이 이전. 자, 이전은 세대원 전부고, 그 다음에 1번 이전은 수도권 바깥으로 이전하는 경우다. 그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그 다음 5번.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그러니까 내가 도로로 수용당해서 내 땅이, 내 집이, 그러면 그 공급을 받은 경우가 그쪽으로 전매 제한 기간이라 하더라도,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이때는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 다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소유자가 경공매가 시행된 경우, 그 다음에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는 것은 그 주택을 공동명의로 해서 배우자에게 증여해 주는 것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야. 무슨 명의? 공동명의일 때 일부가 증여가 되지, 공동명의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부, 전체가 되겠지. 그러니까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정리한다는 것은 공동명의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는 거. 이럴 때는 전매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 적용 규태 수도권 외에 택지 건설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할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매 제한에 관한 경우에 위반하면 처벌 규정이 3년 3천만 원 가는 거 알아두시고, 오른쪽에 분양권 전매 등의 신고 포상금이 있죠. 이걸 우리가 전파라치라, 뭐 토파라치, 뭐 새파라치 뭐 등등이 있는데, 이거는 분양권 전매를 신고한다 해서 전파라치라고 하는 거야. 전파라치. 1,000만 원 이하의 그 신고 포상금을 준다. 이렇게 알아주면 됩니다. 밑에 그림 보세요. 조정대상 지역,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그 다음에 투기지역, 이런 지역이 전부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투기과열지구는 대구 같은 경우도 이게 투기과열지구로 세종시하고 이게 들어간 게 투기지역이거든요. 지금 아파트 가격이 제일 많이 뛴 지역이 작년도까지는 평택이에요. 평택. 근데 평택, 지금 순천, 여기 뭐 익산, 그 다음에 뭐 세종, 과천 이런 지역이, 대구는 뭐 저기 혁신도시 지역이었는데 수성구가 그렇게 뭐 과열되고 있어요? 과열지구라고 지정돼 확실해? 지정이 돼야 돼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일단은 조정지역 속에 뭐가 있고, 투기과열 지역 속에 뭐가 있다, 투기지역. 이 그림을 잘 이해해 두고 가면 됩니다. 알았죠? 자, 리모델링 하는 게 나. 리모델링은 아까 리정대 다 했어요. 자, 여러분 아까 봐요. 리모델링은 일부를 뭐 한다? 리정대 맞죠? 다 같죠? 리정대. 리모델링은 일부를 증축하거나 뭐 한다? 대수석. 그럼 이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조합을 구성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결의해가지고 리모델링 조합이 결의해가지고 시행허가를 받아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할 수도 있고 등등 있죠. 이럴 때는 입주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리모델링 조합이 리모델링 할 때는 75%의 동의와 50%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동을 리모델링 한다. 그때는 75% 이상의 동의입니다. 그럼 아까 여러분 봐. 조합을 결성할 때는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었죠. 얼마? 구분 소유자가 있고 3분의 2의 결의였잖아요. 그런데 리모델링 조합이 리모델링 시행 허가를 받기 위한 거. 뭐를 받기 위한 거? 시행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은 75% 동의와 50% 이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 자, 다시. 자, 리모델링 시행 허가 나옵니다. 동의 비율 박스.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가 리모델링 할 때는 자, 입주자 전체 동의를 받아야 되고, 출처도 시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한다. 이때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끝에 동을 리모델링 할 때는 그 동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다시 한번 더. 아직까지 지금 고민하는 있는 사람이 있어. 표정 보니까. 아까 선생님이 3분의 2라 해놔놓고 와 또 여기는 75% 가냐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고민할 거 하나도 없다고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주택조합의 결의는 다시 한번 더 보세요. 페이지 555페이지. 빨리 555페이지 2번 중간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을 하기 위한 동의에서 1번 박스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얼마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얼마 과반수의 결의고, 동을 리모델링 할 때는 그 동 구분 소유자 각 얼마 3분의 2 이상의 결의다 이 뜻이야. 그런데 이렇게 설립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시행 허가를 받기 위해서 620페이지 시행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75%의 의결권과 그 다음에 50%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거 주의를 해 두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627페이지 리모델링 기본계획. 무슨 계획? 리모델링 기본계획 보입니까? 자, 특광 대도시시장,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대도시시장이 10년 단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몇 년 단위로? 자, 그리고 타당성을 검토하는데요. 그 타당성 검토는 628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은 특광 대도시 시장은 몇 년마다 5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뭐한다? 반영한다. 오케이? 그래서 그거 확인해 주시고 하나 참고로 적으면 우리 공법상에 자, 계획 중에 타당성 검토 5년짜리가 5년짜리가 5군데. 자, 일단 도시군 기본계획,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 5년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타당성 검토 5년마다. 그 다음에 정비기본 방침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그 다음에 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5년마다. 그 다음에 주택법의 리모델링 기본계획 5년마다. 이 5가지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정비기본계획, 방침, 정비기본 계획, 리모델링 기본계획. 이 5군데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있다. 왜 5년마다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토한다. 그 뜻으로 이해하고 간다. 이렇게 봤죠. 자, 그 다음에 631페이지 2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아까 설명 다 해준 거를 확인만 시켜주는 거죠. 토지 임대부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몇 년? 40년. 책까지 631페이지 2번 40년. 다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 75%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했다. 그러면 40년 범위 안에서 갱신할 수 있다. 40년. 그거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 임대료 결정 뭐 이런 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에 632쪽에 3번 소유자는 토지 임대 주택을 분양받은 자와 임대료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토지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는 임대료
약정 체계로 2년이 지나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때는 시군구 평균 지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증액률을 산정하되 임대차 보호법의 차임 등 증액 청구 한도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증액 청구의 한도 비율은 몇 프로입니까? 20분의 1이니까 5%지. 몇 프로? 그 정도는 나와야 될 거 아이가. 뭐 좀 5% 한도를 넘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토지임대료 보증금 상환은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이상으로 한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서 634페이지 처벌규칙에 3년 3천만 원짜리 그거는 알아두시고 저당권 설정 제한 위반은 2-2,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 정도로 꼭히 알아두고 가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주에 서브노트가 나올 겁니다. 서브노트가 나오는데 서브노트로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이 기본서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농지법을 한 번도 제대로 안 했으니까 농지법은 교과서 보고 설명을 한 2시간 하면 되거든요. 해주고 서브노트 들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다음 주부터 새롭게 또 출발하는 그런 시작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아마 앞 두 분은 중간부터 와던데 새로 시작한다 그렇게 마음먹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서 접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